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을 맞아 오늘은 중기부, 행안부,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한편 이미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풀어갈지 오늘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회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청문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전에 청문회 장면 아마 두 분 다 많이 보셨을 텐데 앞서 나왔던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듯한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원래 박영선 의원님이 당당하고 또 자기 주장이 명확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게 새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저렇게 좀 경륜이 있고 좀 당당한 카리스마 있는 장관이 가야 그 기획재정부나 이런 그런 눈치 보지 않고 중소기업 정책을 위해서 소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필요하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 시간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청문 받으러 나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싸우러 나온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 지금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료를 내라 그러면 미리 내었는데 이제는 자료를 끝까지 내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직전이나 그날 내어요. 근데 미리 내면 그걸 가지고 자꾸 조사가 되니까 전부 자료 내는 걸 거부하고 이런 아주 청문회가 지금 점점 나쁘게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이 수십 차례 청문회 나가서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못 맞추고 있으니까 더 비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 두고 오늘 여야 공방이 좀 이어졌는데요. 입에 저희가 담기조차 약간 굳이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해야 되나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잠시 일단 보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파헤쳐달라.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이 뭡니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제출 의무가 있는 겁니다.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1심이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출생신고서는 왜 궁금합니까? 출생신고서가 왜 궁금해요?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살리고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지 정책 역량을 갖췄는지 이런 자리입니다. 저는 청문회를 계속해서 봤는데요. 병원 기록이라든지 출생신고서라든지 이게 왜 궁금한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개인 질병이 있으면 질병 있는 거 내놔라 이런 것은 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무슨 특혜의 시비라든지 있었다든지 어떤 그런 단서가 있으면 요출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막연히 수술 경력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의 정말 사생활 침해고 사실 이 장관 정책 청문회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조영 의원이 말씀한 대로 이게 항상 제출 문제가 여야가 바뀌면 논란이 됩니다. 그때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119건의 변호사 선임권을 내놔라 했더니 19건만 안 내가지고 19금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유행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자문, 수로 전화 변론을 통해 수미어 받는 게 상당히 그게 변호사로서 좀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그게 막판에 그 말씀한 대로 청문회 후반기에 잠깐 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박영선 의원의 변론에 따르면 총 2,252건의 제출 요구 중에 145건을 미제출했는데 주로 아까 말씀한 대로 무슨 수술을 받은 그 출생신 병력 이런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변론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문제가 워낙 공방이 돼서 좀 여쭤보자면은 답변을 아까 좀 드리자면은 수술받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갑질을 했다는 어떤 제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예. 저도 청문을 한 20차례 청문위원으로도 참여해봤고 제가 장관이 될 때 청문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상이나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철저히 비공개로 합니다. 그 대신에 모든 자료를 철저히 다 보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에 관한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 구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이런 것들까지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장남에 관한 자료들을 대부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장남의 예금 관계, 그다음에 장남이 아주 고급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걸로 밝혀져 있는데 거기에 관한 자료들이 안 나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병원 관계라든지 무슨 신상 관계도 우리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호적 그 가족 기록부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밀히 보다가 찾아낸 것이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은 퍼즐로 교묘하게 있는 것들을 여러 자료를 보다가 보면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수술 자료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마구잡이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엔가 제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드러나겠다 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본인의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요구된 것을 다 내는 것이 맞고 일단은 다 내고 그것을 본인이 청문위원 할 때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이제 이런 미주알 고주알 공방을 확인 안 된 공방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장관이 되고 난 경우에 부처를 지휘하거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공개로 하되 철저히 하는 식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한국당이 요구한 자료는 일단은 내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입장이시고. 글쎄 일단 자료가 나오게 되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찌됐건 자기의 사생활에 침해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장관을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하고 장관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영 의원이 말씀한 대로 청문회 제도를 이참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 맨날 청문회 때마다 나온 이야기지만 분리해서 이런 사적인 부분은 비공개를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하고 이렇게 바꾸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한 대로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 진단서 과연 그게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고요. 아무튼 뭐 수술 받은 시기 여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뭐 저는 좀 무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의 이종배 의원이 지금 간사인데요. 과거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영상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보여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또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과거에 하루 푸닥거리밖에 되지 않느냐. 이게 통통각이랍니까? 한번 저 동영상 잠깐 보시죠. 사용증만 있고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금융 거래 정보 내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시면 됩니다, 자료를. 이번처럼 자료를 부실하게 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내고 버티셔가지고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나 국정감사에 준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료를 명쾌하게 제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뭐 저 영상만 나온 건 아니고요. 또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청문회 때도 뭐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아니 그땐 그렇게 하고 왜 본인이 할 땐 이러냐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2252건의 자료 요구 중에 145건을 미제출했다는 것이고요. 그 자료를 내라는 것도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아까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게 주로 검찰총장 천성관부터 이제 한 분야인데 거기에 관련된 쟁점이 되고 의혹이 된 분야에 집중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전체 모두 병력 있으면 다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저는 요구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청문회 해봤지만 이렇게 저는 요청한 적이 별로 없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금 열람 다 허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 뭐 쓴 비용 같은 이런 것도 뭐 다시 보여준 것 같은데. 열람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영선 후보가. 알겠습니다. 네. 뭐 주 의원께서는 뭐 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박영선 후보가 좀 더 소명을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쭉 이 리스트를 이렇게 우리 당에서 만들었을 정도로 사안마다 많은데 이걸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 노면 표절 문제라든지 과소비 문제라든지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주택 소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제출에 관해서 이전에 해왔던 태도라든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물론 사람이 내가 공격할 때와 방어할 때는 입장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으면 본인은 적어도 그거에 맞출 정도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료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을 본인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출을 거부하던 자료들을 의외로 보면 거기에 약점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미국은 비공개로 하지만은 FBI라든지 그다음에 국세청이 탈세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주면 모두가 승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장관 후보를 지명해 놓으면 정부 기관에서 흠이 있어도 흠이 있다는 답변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 개선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철저히 무엇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1국의 국무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생활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생활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야당 공격이 이렇게까지 심한 거는 과거의 영상에서 봤다시피 박영선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사안 자체가 자료 제출 요구의 내용과 그 관련된 의혹된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주로 나왔던 게 주로 검찰총장 그 청문회 관련 내용인데요. 그때는 아주 쟁점이 이미 언론에서 많이 됐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요청한 부분이고요. 지금 박영선 의원은 그래도 2,252건 중에 145건 미취제출하고 많이 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 부분야도 지금 추가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애 국적 문제는 저도 승준이 아주 꼬마 때부터 제가 잘 알아요. 아주 귀여운 애인데 그 아빠가 변호사입니다. 제 대학 선배고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미국에서 특파원 때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빠의 국적에 따라 미국 국적을 갖게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국적 이제 모계에 따라 국적 법이 바뀌어서 회복이 돼서 올 연말에 군대에 다시 이제 병역 들어간다 그럽니다. 98년생이니까. 그리고 지금 뭐 황교안 대표도 말씀했지만 집이 네 채다 그렇지만 그 집이라는 것도 연희동에 친정 어머니가 사는 집이 연희동에 하나 있고 종로구 경희동 자기 아파트가 비어 있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미국에서 오실 때 거기 거주한다 그래요. 자신은 구로에 지금 전세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임차인인데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네 채라는 것은 이제 BBK 때문에 김현장에 있다가 일본으로 남편이 가면서 일본에 구입한 집. 그래서 뭐 설명 들어보면 뭐 이해가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집이 세 채다 네 채다 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정부의 방침이 전부 집은 한 채만 가지고 팔아라는 입장에 있었는데 후보자가 그것이 세 채이든 네 채이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거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해명에 따르면 뭐 변명 못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세 채를 네 채라 그랬다. 뭐 한 채는 전세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따질 일은 아니고 이 정부의 주택 정책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이런 이야기죠. 이게 주택도 한 채 가져라는 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게 세 채 가질 수 있죠. 대신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라 이런 거지. 아니 양도소득세 내고 세 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저도
송 의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그러나 이 정부가 한참만 가지고 다 팔아라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저희들은 바로 그것이 한참만 가지고 다 팔아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던 게 잘못이라는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고 사람이 전근을 가거나 또 부부가 또 이게 주말 부부가 되고 보면 집을 불가피하게 두 채 가질 수 있고 또 잘 안 팔리면 상당 기간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설명을 들으면 납득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진영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청문회를 이미 마친 후보자들 같은 경우 한국당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불발되거나 아니면 논의 자체도 하지 않는 그럼 박영선, 진영이 두 후보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상임위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이 청문회 제도가 너무 악화되고 있다. 아까 그 자료를 늦게 내는 그 말하자면 교묘한 진화도 진화지만은 청문회 제도 본질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공직에 나오면 안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이 국민들에게 공직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알리고 예. 도덕성을 강화해 가는 것인데 이제는 이 청문회 제도 때문에 아무나 될 수 있구나. 저런 험을 가진 사람도 될 수 있구나. 이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유 때문에 낙마한 케이스를 또 저지른 사람이 후보자가 돼서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 당신 과장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으로 낙마한 장관하고 총리가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장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랬습니다라는 거 하고 제 말고도 이런 걸로 청문회 다 통과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문회 제도가 오히려 공직윤리라든지 고위공직자 윤리 기준을 낮추는데 오히려 기여를 하고 있지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는 약간 이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청문회 제도 때문에 일단 청와대 인사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답니다. 저도 청와대 인사수석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사람을 추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배의 그 장관급 후보들 해보면 흠이 없는 분이 사람 없는...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씁쓸하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 그래도 괜찮다고 추천하기 때문에 있는 분. 청문회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대충 할 수가 있죠. 제도 자체가 이미 소위 말하는 사전적인 경고 효과를 통해 걸러진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본인이 하자가 많으신 분들은 청문회 통과 스스로가 어렵다고 봐서 장관직을 거절하고 그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동호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최정호 후보라든지 아니 도대체 조심했다는 게 이런 거냐. 말하자면 마음 놓고 투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걸러지는 효과가 있는지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도 그런 일에 멀찍이서 관여한 바가 있어서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흠없는 완전 무결하고 능력 있는 사람 찾기 어렵다는 건 인정하지만은 갈수록 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정말 선진 내국처럼 흠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깨끗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라는 이유로 지금 같은 사람을 내놓으면 지금 정도 이 장관 후보자 정도의 도덕 기준은 어지간하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는 후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좀 어떻게 입장을 취할 생각이십니까? 최종적으로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고요. 저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라서 김현철 후보자 청문회를 해서 거기는 잘 알지만 다른 상임위원들의 보고를 의원총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통위에서 김현철 후보자 분위기는 야당에서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저는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인사청문? 아니 김현철 후보자 쪽 검증했지만 뭐 특별하게 큰 하자는 발견된 게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이제 말을 함부로 SNS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본인이 많이 또 반성을 표시하고 저도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 정도는 또 뭐 결정적으로 장관의 흠결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 보여지고 보다 저는 김현철 후보가 썼던 책이나 그동안 저와 수없는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철학적으로 내공이 깊은 분입니다. 네. 냉전의 추억이나 협상의 전략 같은 책 읽어보면 저는 세계 외교사에 이렇게 깊게 공부가 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아까운 인물이다. 그래서 꼭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질 면에서 좀 확실하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 초기에는 부적격 의견이 나오든지 채택이 거부되면 임명을 하지 않는 쪽이 높았습니다만 예. 이 정부 들어와서 이미 8명이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회의 질문 과정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주 중대한 흠결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다 알고 제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다 임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 후보 중에서 주택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투기 의혹이 짙고 위장 정여 의혹이 있는 최종호 장관 후보자. 예. 그다음에 막말 논란이라든지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전에 보수 정권도 통일은 대박이라 그러고 대북 화해 협력을 시도했습니다만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화해 협력을 시도하는 것하고 예. 야 이게 안보에 대한 기반도 없이 북한하고 함부로 이래 하는구나 할 때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다르거든요. 김연철 후보자, 예. 그다음에 그 조동호 후보자, 네. 박영선 후보자 이런 4분 정도는 보고서 채택이 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많이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대통령이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아까 주호영 의원님 말씀한 대로 국회가 이렇게 채택 안 하면 법률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이제 확실히 이 사람 안 된다 그러면 존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각 헌법기관끼리. 그런데 이제 정치 공천을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다 부적격으로 해버리면 어차피 이제 우리 여당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어차피 반대할 사람들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진행하자.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서도 좀 시시 경중을 가려서 좀 해야 국민들이 봐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지. 무조건 반대하면 저기는 아예 발목 잡으려고 작정했구나. 저희들 고민이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둘만 하려고 해도 하도 성한 구석이 없어서 저희들도 도대체 옳은 사람을 좀 내봐라. 예.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고 이제는 이게 만성이 돼서 그런지 이런 정도도 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뭐 저희들이 이 여의도에서는 여야로 갈라서 공방을 벌인다고 하지만은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나온 하자들이 간단한 하자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장관으로 모시고 이런 나라 국민이 돼야 되느냐 하는 자괴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도 이미 임명한 사람을 다시 지명을 철회하고 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국정 동력의 추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국민들 민심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하기를 권합니다. 이런 것을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국민들이 반대가 심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할수록 민심은 정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차하면 장관 후보자도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청문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 얘기가 지금 나와서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조응천 의원이 빠졌습니다. 뭐 물론 곽상도 의원이야 전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도 보고를 받았네 만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조응천 의원이 빠진 걸 두고 한국당에서는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르지 않겠어요. 뭐 예. 참고인 조사를 하든지 이래서 뭐 문제가 혐의가 된다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차피 그 사건 자체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조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응천 의원이 빠진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법의 정치화 예. 혹은 정치의 사법화 이것이 이제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우선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을 지시할 수 있게 돼 있지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엄벌에 처하라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법체계에. 뿐만 아니라 기무사 계엄령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이영렬 중앙지검장 돈봉투 사건도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무죄 나왔고 또 그렇게 태산명동처럼 떠들는 것이 계엄 사건 수사 흐지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럴 위험성이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과감하게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누가 아니냐 하면서 자꾸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낭비적인 공방이 벌어진다. 철저히 팩트 위주로만 재조사가 필요하면 하고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이 재수사도 필요하면 공정하게 다 수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했는데 누구는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수사의 최고 지휘 라인에 있던 최동욱 검찰총장 빠지고 그다음에 조홍천 빠지고 이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도 빠졌고요. 그 당시. 이러니까 이 공정성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재수사하든지 특검을 해야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데 국민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드루킹 사건 초기에 수사 지연, 방해, 은폐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두 차례, 세 차례 수사를 거쳤고 그다음에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데 명령을 내리듯이 재수사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건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법의 정치화된 것들을 올바른 사법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공무이 될 사안인데 당시에 실제 권력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크잖아요. 김학의 검사장은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지검장을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저도 그때 느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명백하게 유관으로 식별되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고 또 그 윤중천에서 피해자로 말하는 그 여성의 강력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묵살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계엄령 그 기무사 그 건의 핵심 피의자가 현재 도피 중이어가지고 지금 기소 중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소환을 해서 그 제가 문건 기무사 문건을 봤는데요. 단순히 뭐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드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반대한 여당 의원까지 들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종족수를 맞추지 않기 위해서 몇 명을 체포할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쿠데타입니다. 사실. 쿠데타 모의 계약서라고 봐야 돼요. 우리 법률가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문제이고 황교안 전 총리께서도 우리 그때 국정농단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그냥 중단시켜버렸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드루킹 문제는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그다음에 또 버닝썬 사건 세 가지가 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그 수사의 그런 은폐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루킹 사건이 재판 중에 있으니까 언급하지 말자는 말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누락된 수사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조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 중인 사건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이든 뭐 장자연 사건이든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이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대통령 주변의 권력들의 영향으로 그 사건들이 다 왜곡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김학의 사건에도 청와대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무사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건도 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다 영향을 받고 왜곡되는 측면이 있는데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돼 가도록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논리를 여기서 자세히 할 시간은 없지만은 대통령 권력,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 검찰의 잘못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여당으로부터 임명이나 인사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야당 추천의
그런 어떤 수사기관이라야만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을 잠시 하죠. 지금 주제가 좀 그래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공수처는 사실 저희가 야당 추천까지 허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 야당이 추천한 우원식 사람 대표도 받겠다 그랬는데 네. 지금 협상안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거기 아이고 때문에 그까지가 협상하시면 되는 그 거죠. 진실성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에서 잠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요.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는 대부분 이건 좀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거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재수사를 하자 말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다른 모든 건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하자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세요? 김학의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가 문제될 정도로 오래전의 사건이고 그래서 더 급하게 해야 되죠. 오래전의 사건이고 그다음에 두 차례 수사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결정 자체가 말하자면 과잉 수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일 수 위험이 있는 있는 거고. 데다가 민주당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당 대표들을 거기에 연관시키는 발언들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이다. 사법적으로 꼭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현재 권력이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부실 수사라든지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지금 철저히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 될 때 그냥 한 번에 저희 주장이 오히려 올바른 거고 그래야만 사건을 둘러싸고 시간만 지나면 다시 재수사 논란, 특검 논란이 일어나는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재판 중인 드루킹 사건의 추가 특검 문제랑 연결시킨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김학의 사건은 사실상 그때 박근혜 정부 핵심 문고리 친박 권력들이 김학의 씨를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마음대로 검찰권을 총장을 사유화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청문회가 필요 없는 법무부 차관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뽑았더니 최동욱, 소병철 이런 사람들 정말 자기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3명을 뽑았거든요. 이건 저희가 몰랐던 뒷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뽑아라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사위원회에서 우리가 바지적으로냐 못하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최동욱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놓고 끊임없이 국정원을 통해서 감시해서 최동욱 혼외자 문제를 흘려가지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게 이제 TV조선인가요? 그때 이제 논란이 돼서 결국 최동욱을 낙마시킨 거죠. 흥미로운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완전히 검찰권을 장악하자는 치밀한 계획 속에 됐는데 김학의 그는 사실 그때 모 신문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학의 문제 있으니까 임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에 이 동영상 존재나 이런 것들이 경찰이나 검증 다 알고 과정에서 다 있었다. 됐을 텐데 왜 이게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됐는가?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홍천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질책을 했다고.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예. 오히려 그런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 김학의 사건에 우리 송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드루킹 사건도 제가 조금 언급하면 예. 대통령 영부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그 바쁜데도 경인선 가자는 말씀을 5번인가 반복합니다. 예, 예. 그러면 경인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부채감이 있으면 가자고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직 최종 판결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면 대통령이 과연 몰랐겠느냐? 일반 검찰로 이것이 수사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 특검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전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을 다 미루고 예. 증거 인멸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재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빨리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죠. 주 의원께서 특검으로. 말씀하신 건 시간이 지나면 김학의 사건처럼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시 또 또 온갖 억측이나 추측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지 이게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공범의 경우에는 예. 공범이 형을 살고 난 다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고 또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재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안마다 사실 다 특검을 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도 이게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도덕형 문제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비약이고 전혀 이 국가 전체를 고민하는 그런 야당 입장에서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경인선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저도 이제 당 대표를 출마를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니까 그 현장에서 막 송영길 연호해주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냥 챙기러 가야지. 고맙습니다 사진 찍어주고 그게 뭔지 알겠어요 실제로. 예. 그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일단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돼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공수처를 좀 해가지고 예.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여야가 좀 적극 협의를 해서 좀 그걸 해놓으면 공수처가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조국 수석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제2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아달라. 자기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데 왜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아니,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를 만들려는 청와대나 여당의 의도가 예.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검찰과 똑같은 수사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경쟁시키고 관리하자. 이런 의도가 보이니까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은 손을 대지 못하다가 퇴임하면 칼을 들이대는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바로 볼 수 있는 수사기관. 네. 그것은 야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임명하든지 대통령이 임명하면 검찰과 다를 바가 전혀 없으니까 네. 저는 그거를 받는다면 공수처장 임명을 야당에 맡기겠다. 그리고 공수처 구성을 야당에 맡기겠다 하면 저는 우리나라 도덕성이나 이것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진실성을 믿는데 막상 공수처를 하자고 하면서 임명권도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 그다음에 검찰은 엄격하게 검사가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데 이번에 공수처를 만들면 민변 변호사 누구나 다 뽑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수처 이야기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